자, 안녕하세요. 신화와 설화의 사이에서 역사를 알아보는 삼국유사와 함께 떠나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기편에 나오는 지난 시간에 선덕여왕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제 진덕여왕,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오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2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올 사람이 진덕여왕 다음에 누가 있겠어요? 이제 김유신 나오고, 그 다음에 김춘추 나오는데, 김유신, 김춘추는 안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김유신 등짝에 칠성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기서도 김유신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왜냐하면 진덕여왕 때 김유신이 세력을 엄청나게 가지게 되니까 선덕여왕 때부터 떡상하기 시작해서 이제 올라오니까, 그래서 치료의 전기를 타고났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요. 치료의 전기를 타고났다. 그래서 날 때부터 뭔가 등짝에 점이 있대. 그 뭐 참 재밌는 얘기지. 그 치료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치료가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 날짜 할 때 일요일, 월요일 할 때 그 요자예요. 그래서 치료라고 하면 7개 우리가 일, 월, 목화토금수 이렇게 해서 7개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해, 달, 눈으로 보이는 게 해, 달이 있고, 이게 진짜 신기한 거죠. 해, 달이 진짜 신기한 거죠. 착각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지구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 크기가 그 크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사람들 말로는 그 크기가 그 크기라고 하는데, 그 보이는 거는 그렇대요. 그게 묘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사실 달이 더 커 보이던데.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달이 더 커 보이던데 그 크기가 그 크기래.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해의 위력을 강조하는 바람에 인도 같은 경우는 해가 50유순, 달은 49유순, 달이 조금 작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도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그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게 그거니까 사실 일식이라든지 월식 이런 거 일어나면 겹쳐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 동전 겹치기를 시전을 하잖아요. 한쪽이 크면 이게 벙찌겠지. 아니면 완전히 갇혀버리거나.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해하고 달을 자꾸 대등관계 비슷하게 이렇게 봤죠. 그래서 해달이 언제나 같이 가는 거고, 저기 음양으로 같이 가는 거고, 그리고 저거 말고 목화토금수 오행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일요일, 그렇잖아요. 일요일, 이게 월요일,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 이건 오행이고, 그리고 이거는 별자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태양계 안의 천체. 그러니까는 목성, 토성, 화성, 수성, 금성. 그 다음에 그 뒤에 것들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망원경 나오기 전에는 사실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고,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재주가 좋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전기를 타고났다는 얘긴지, 치료의 전기를 타고났다는 뜻이 그건지, 안 그러면 북두칠성, 또 칠하면 또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건 북두칠성이잖아요. 그래서 등짝에 그런 게 있대, 뭐 점이 있대. 등짝에 북두칠성이면 보통 7개를 이렇게 국자같이 그리잖아요. 그런 점이 있으면 되게 웃긴데. 왜냐하면 죽으면 그게 칠성판 위에 눕는다 그래서 죽을 때 그 판때기, 시신을 염하는 판때기가 그게 7개 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뭔가 가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치료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뭔가 이렇게 뻗친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고, 아니면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진짜 삼형신 같은 역할을 했죠. 죽음의 신 역할을 했죠. 북두칠성은 죽음의 신입니다. 북두칠성이 죽음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잘 봐달라고 북두칠성을 칠성판을 깔고 거기서 7번을 묶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미리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소정방
이거 삼국유사에만 나오는 기록이에요. 진짜 재밌는 거는 소정방이 어떻게 죽었다, 그다음 어디서 죽었다,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썰에는 진짜 김유신한테 간 거 아니냐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국 통일하고 난 뒤에, 그거는 이제 조금 뒤에 얘기인데, 통일하고 난 뒤에 당나라가 고구려 백제는 먹고, 그건 당연히 당이 먹고 신라에도 간섭을 하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신라가 선제 공격을 하고 뭐 이런 멍멍이 같은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신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다니까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소정방 무덤이 중국의 당나라에 있어. 뭐 저기 예를 들어서 북망산에 소정방 무덤이 있어. 그러면 얘기가 없어요. 당연히 끝난 거지. 없어. 어디서 죽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당태종이 눈깔 빠다더라. 고구려 공격하러 왔다가 눈에 화살 맞았다더라. 이 썰도 중국 사서에는 없거든. 근데 박지원의 열하일기나 이런 데 보면 그때 자기가 그쪽을 가보니까 그 동네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 라는 얘기가 있고, 경극에서도 보면 연개소문이 엄청난 빌런으로 나옵니다. 중국 경극이 이제 북경에서 하는 연극이잖아요. 그래서 경극이잖아. 서울 연극.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거기서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강력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걔네 쪽에도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어갔나? 근데 중국 사람들 특징이 너무 쪽팔린 거 사실 기록 잘 안 해요. 이게 소정방 죽이는 것도 야 저게 도움 다 받아놓고, 그러니까 임진왜란으로 얘기하면 이여송 이여백이 우리를 도와줬는데, 막말로 여기서 명나라가. 그런데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게 점령군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입장에서 오면 자기네 전쟁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막 하게 되는 게 있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좀 곤조 좀 피웠다 그래서 자, 술 드시러 오세요. 이래갖고 술에다가 독을 타. 야, 이게 도대체 이게 지정신인가 싶은데 김유신이 그렇게 해서 반전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 어떻게 보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총사령관이 날아가 버리니까 얘네가 이제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죠. 그때 신라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아니 말도 돼요. 안 그러면 당을 이렇게 치고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 사건과 결부돼서 나중에 이제 문무왕 때 그 재밌는 사건이 벌어지죠. 명랑 얘기가 나.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 거예요. 문무왕 얘기할 때. 그래서 김유신이 어떻게 보면 진짜 저승사자죠. 저승사자. 우리는 명장으로만 기억할지 모르지만 이순신 장군하고 또 틀려요. 이순신 장군은 군사만 죽이는 거고, 쉽게 말해서 배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상을 많이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근데 김유신은 도륙전쟁입니다. 도륙전쟁. 그것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 안 해요. 백제나 고구려를 왜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해?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 입장인 거고, 그 당시는 치열한 적국입니다. 그러면 진짜 도륙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사가 굉장히 잔인한 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거 있잖아. 막 이렇게 성을 이렇게 성 있으면 막 사다리 같은 거 탁 걸어가지고 툭 뛰어 올라가잖아. 그럼 그쪽에서 사다리를 미는 경우도 있고, 밀면 차라리 나요. 근데 거기서 뜨거운 물을 붓거나 기름을 붓거나 돌을 떨어뜨리거나, 안 그러면 거기서 찍어 누르거든. 아니, 성이 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무 같은 거에 돌기 박아가지고 그걸 굴리기도 하고, 그거 맞으면요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뛰어오를까를 언제나 생각해야 돼. 쟤네는 미치지 않았으면 저게 죽을 확률이 굉장히 위험 부담이 높은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올라만 가면 엄청난 보상을 주는 거죠. 엄청난 보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일 군사의 사기를 높이는 방식이 뭐냐면, 저 성을 함락하면 너네 마음대로 풀어주겠다. 그게 늘상 쓰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양민을 약탈하든 뭘 하든 그냥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적국의 사령관이야. 그러면 내가 평양을 함락하면 내가 이제 한 5만 명을 데리고 있어. 그러면
평양에서 너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뺏어 오든지 뭘 어떤 짓을 하든지 눈 감아줄게. 언제 동안? 열흘 동안. 이렇게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뭐 난리가 난다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비슷한 거를 현대사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남경 대학살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때 뭐 30만을 죽였네요. 전에 나오죠. 그러니까 죽이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약탈하고 뭐 별짓 다 해요. 별짓 다 해. 그래서 그런 식 행태들이 명장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장은 뭐 약탈을 안 하고 군율이 뭐 좋고 이렇게 해서 이기지 못합니다. 고대 전투에서 특히 옛날에 다 그래요. 뭐 고대까지 아니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승사자지. 그래서 진짜 북두실성의 기운을 타고났나? 한번 싹쓸이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보통 사람이 아닌 건 맞아요. 저 판단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안 진 장군 하면 아마 김유신하고 이성계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다 졌어요. 다 졌어요. 이순신도 결국 졌죠. 그러니까 당신이 돌아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최영도 졌잖아. 최영도 대단한 분이기는 한데 졌으니까 죽었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하지만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김유신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비담의 난 때 야, 그 불리한 상황을 며칠 만에 역전시켜서 이긴다니까. 이게 인간인가 싶다니까. 이게 견적이 나오나? 야, 이걸 어떻게 정리했지? 순식간에. 아무리 명장이라도 이게 혼자서 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뭐 타이슨 뭐 경기하듯이 1대1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수가 많은데 그리고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뭐 천진하라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들리도 안 해. 몇천 명 전쟁한다고 생각해봐. 거기서 자 동민 여러분 민방위 본부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런 거 다 사기야, 사기. 뭐 보통 영화에서 보면 나 그런 거 보면 되게 유럽이나 이런 데서 영화 보면 다 앞에 나와가지고 연설하잖아. 군대 상대로 사령관이 연설. 하나도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현실성 전혀 없는 얘기. 그런데 그런 걸 하는 거 보면 진짜 뭔가 기운을 타고나긴 타고났는가 봐. 그래서 치료의 전기를 타고났다. 뭐 이렇게 나오는 김유신. 근데 뭐 김유신 얘기는 대충 다 아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할 거예요. 몰라. 뭐 김유신 등짝을 몇 놈이나 바꿨나 싶은 생각도 있고. 진짜 점이 있나? 저거 이렇게 밀면 지워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약간 불손한 생각들이 들긴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비적으로 여기고 저 사람은 뭔가 달라라고 하기 위해서 계속 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약을 그렇게 팔 수 있다니까. 나는 너네랑 달라.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내 말만 따르면 충분히 이겨라고 하는 거의 당위성을 내가 원래 등짝에 칠성점이 있잖아. 나도 할 수 있어. 등짝에 디스크가 있어. 이런 거 할 수 있어. 뭐 용 그림이 있어. 뭐 이런 거 나도 잘 안 보이는데 누가 봤겠어? 김유신 등짝을 몇 명이나 봤겠어? 그래서 이게 뭐 좀 재밌는 얘기죠. 재밌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김유신 얘기들 뭐 이런 거는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진덕여왕 과도기 제가 전에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진흥왕 뭐 대단한 분이죠.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대단한 분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동륜 그 다음에 금륜 사륜이라고 나오는 금륜이 있고 이쪽 계열에 나중에 김춘추가 나오는 거고 김용수 그 다음에 김춘추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쪽에 이제 진지왕 아니 이쪽에 진지왕이 있지. 진지왕, 김용수, 김춘추가 나오는 거고 이쪽에 누가 나오냐면 진평왕
그리고 진평왕이 저거잖아요. 정반왕 이라고 하는 백정이고 이름이 김백정이에요. 이렇게 붙이면 또 약간 야리해. 동생이 국반이잖아요. 국반. 동생이 국반. 동생이 김국반. 좀 촌스럽다. 김자 붙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 딸이 있는 거잖아. 세 딸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선덕여왕, 그 다음에 천명부인, 그 다음에 선화공주, 뭐 이렇게 딸이 있고 여기에 김승만이 있는 거죠. 김승만. 승만경 할 때 그 승만, 그리고 이게 진덕여왕. 그래서 요쪽 계열을 요렇게 요쪽 계열을 요 동륜 계열을 성골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쪽도 사실은 성골이거든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쪽도 성골이에요. 피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저 동륜계를 성골이라고 하나? 라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뚜렷하지 않아요. 자료가 워낙 없어서 그냥 고대사나 이런 거는 그냥 우기면 돼.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 그러니까 공부를 사람들이 자꾸 굉장히 뭐 합리적이고 이 퍼즐이 다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직소 퍼즐 아세요, 여러분? 직소 퍼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저도 예전에 누가 뭐 루브르를 갔다 오면서 뭐 3,000피스 사이즈를 사줬는데 나 미치는 줄 알았잖아.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퍼즐을 해서 퍼즐을 사서 다 맞췄는데 하나가 없을 때. 왜 나한테 이런 게 걸렸나 싶은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대가 오래 가면 이 퍼즐들이 빈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개가 비면 그 옆에 그림들을 가지고 이 전체 그림은 이럴 거예요 라고 추산을 해볼 수 있어. 근데 연대가 오래되면 빈 게 더 많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있냐면 창의력이 필요해. 소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소설이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소설을 잘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그 분야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오류의 범주가 적은 소설을 써내요. 그러면 저게 정설로 인정받는 거예요. 정설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고 좀 달라요,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대부분 사기입니다. 대부분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내려가서 진덕여왕, 승만부인. 선덕여왕은 이름이 뭐라 그랬죠? 덕만, 승만 이렇게. 그래서 진덕여왕이 이제 왕이 되는 거고 그때 이제 비담과 염종의 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서열로 보면 이 얘를 제끼고 비담은 자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지금 이렇게 보면 비담도 상당한 힘이 있는 사람이 상대등이었었고 나중에 나오는 이 알천도 강력합니다. 알천이 있었고 그러니까 선덕여왕 때 사람들이 이게 다 지금 다음은 난가? 여왕이 아들이 없네, 자식이 없네, 다음은 난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쪽이 있고 또 누가 있냐면 김춘추죠. 용수는 사람이 좀 순했는가 봐. 용수는 후보군에 안 나옵니다. 용수가 의외로 후보군에 안 나옵니다. 용수가 진지왕 아들이고 그 다음에 저거는 뭐 전왕의 자식이니까 피로서도 굉장히 당위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용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용수가 좀 일찍 죽었나? 안 그러면 성격이 너무 유순한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용수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등장을 했으면 용수가 나가르쭈나잖아. 용수가 등장했으면 강력한 힘이 있었으면 사실 비담이나 알천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용수는 또 찌그러져 있고 비담과 알천 이런 사람들이 또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비담이 난가 싶어서 선덕여왕 맨 마지막에 16년에 비담과 염종의 난을 일으켰고 이 난이 불과 10여일 만에 김유신에 의해서 초토화됐죠. 그리고 모든 난이라고 하는 거는
힘의 균형 자체가 달라져요. 난을 진압한 쪽이 뭐 100%.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개유정난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난을 진압한 쪽이 엄청 유리해지죠. 지네가 다 해먹죠. 그렇게 해서 김유신이 이겼다는 거는 김유신, 김춘추는 한 패니까 이쪽 세력이 강력하게 올라온다는 거죠. 강력하게 올라온다. 진덕여왕이 한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제대로 한 게 없어. 태평가를 지었대. 누구를 위해서? 당나라 황제를 위해서. 그 황제가 누구라고 추산되냐면 당고종이냐 안 그러면 당태종이냐인데 즉위 초에 지었으면 당태종입니다. 당태종입니다. 당태종하고 한 2, 3년 물려 있거든요. 이 재위 기간이. 그러니까 당태종일 거예요. 태평가, 나 이런 거는 좀 왜 수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추져 보여. 왕이 직접 지었대. 당나라의 왕업을 개창하니까 당나라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든. 당고조 2연, 그 다음에 당태종 이세민이니까 2대밖에 안 됐거든. 지금 우리는 당나라 하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벤처기업이지. 안 그러면 하기사 요즘 진짜 뭐 자산 가치들이 엄청난 기업들도 다 요즘 만들어진 기업이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구글도 그렇고 다 오래된 기업 아니죠. 이게 지금 끼케야 한 90년대쯤에 만들어진 기업들일걸? 그렇잖아. 뭐 아마존이 오래됐겠어? 넷플릭스가 오래됐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봐. 테슬라가 오래됐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죠? 이거 참 진기한 세상이야. 뭐 100년씩 된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보다 요즘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새로운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당나라도 그때 얼마 만들어진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새롭게 왕업을 개창하니까 놓고 높은 임금의 묘책이 더욱 창성. 나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임금이 짓고 그걸 보냈다는 거예요. 브라보 이러면서. 이게 분명히 누가 시켰거든. 제가 보기에는 춘추지 싶습니다. 이게 춘추가 대당 외교권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 노선을 타야 된다. 뭐 이런 걸 했었던 것 같아. 그래갖고 선덕여왕이 지었는지 모르겠고 선덕여왕이 지었다 하는데 밑에서 지어줬을 것 같아. 보통 왕들이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하거든. 그래서 깊은 인덕은 그 덕은 사람의 덕은 1월과 비교된대. 야 이게 세지. 황제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제 당태종한테 뻐꾸기 날리는 거야. 그리고 순환하는 운수는 이 세상의 운수 이렇게 왕조가 이렇게 창해서 쫙 되는 거 우당의 시대를 향하고 있대. 우당이 뭐냐면 이게 당나라가 요임금이고 그 다음에 우나라가 순임금이에요. 당요우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임금의 당나라, 그 다음에 순임금의 우나라, 당요우순. 그래서 요순의 시세를 향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태평성대다. 그 태평가요. 그래서 태평가라고. 태평성대. 요순 시대가 어땠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냥 전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알 수도 없고 저런 사람이 존재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뭐 그런데 그냥 까는 얘기로 하면 그런 거예요. 지그들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냥 기록상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가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요순 시대 때 그런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뭐 등 따숩고 배부르게 먹고 이렇게 잘 하니까 어떤 사람이 임금이 누군지 아느냐 이랬더니 나 임금이 누군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그게 이제 태평성대 어떻게 전형적인. 그래서 요순 시대라는 얘기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쓰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썼었어요. 많이. 예.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고 있는 거야. 요순 시대와 같다. 그렇게 너네는 번성하고 태평하다. 평화로운 시대다. 그걸 누가 만들었냐? 네가 만들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제와 사망오제라고 하고 여기도 사실 보통 이걸 이렇게 뒤집는 게 맞는데 계속 도치를 쓰더라고요. 보통 사망오제 삼황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복희신농 황제 공성 헌원을 가리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천왕씨, 지왕씨, 인왕씨를 가리킬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요. 오제도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요. 예. 소, 전옥, 제공, 요순을 놓을 때도 있고 요순, 우탕, 문무, 주공을 놓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족보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예. 그런데 다 한 가지는 뭐냐면 공통점은 뭐냐면 중국 문화의
개창한 사람, 중국 문화를 개창하고 왕조를 개창했던 사람들이에요. 왕조를, 하나의 왕조를 개창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레전드를 삼왕오제라 그래요. 삼왕오제. 삼왕이라고 쓸 때도 있긴 있어. 그렇게 해서 저거를 삼황이니까 삼황, 그 다음에 오제를 나중에 진시황이 합치는 거예요. 진시황이. 요건 원래 황은 황이고 제는 제예요. 족보가 달라. 족보가 다른데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해서 사실 진시황 이전에는 다 좀 이렇게 중국같이 큰 덩어리의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일부를 지금 중국 땅의 일부들을 먹고 있었던 거지 지금 중국처럼 등치가 큰 게 아니야. 그런 식의 판도를 최초로 연 게 어떻게 보면 진시황이에요. 그래서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삼왕오제를 합쳐놓은 것과 같다. 그렇게 해서 황제라는 말이 표현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황제라는 표현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뭐 따르게 묘호를 쓰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1번이야. 그래서 시작이기 때문에 시황제야. 내 뒤에는 넘버로 간다. 2세, 3세, 4세, 5세. 뭐 필요가 없다. 나는 그냥 시작. 그래서 시황제. 그래서 진시황에게 그런 칭호들을 써줬었는데 그 진시황은 밑에서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마 나 황제 할까? 이렇게는 안 했겠지. 알아서 기었겠지. 지금도 우리 진덕여왕께서 그렇게 기고 있잖아. 당태종은 황제 같아요. 그래서 삼왕오제의 덕을 하나로 합쳐서 당나라 임금을 밝게 빛나게 한다. 요순의 시대가 열렸고 그 다음에 삼왕오제를 다 때려 넣어서 갈아 넣어서 한 게 당태종 같아요. 그런데 고구려에 와서 눈깔이 빻어요. 참 이게 재밌지? 재밌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기록은 저런 거밖에 없어요. 별게 없어요. 진덕여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춘추, 김유신이 세워놓은 과도기 정부. 그리고 거기서 견제하려고 했었던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날라갔고 김유신한테 죽었고 이 사람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 이 사람. 그러니까 왕위 계승 과정에서 이 세 명이 있었던 거지. 언제? 선덕여왕 때. 선덕여왕 말년에 세 명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난가? 이 생각을 했대. 다음은 난가?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 뭐 후보 나올 때 이렇게 보면 당을 이렇게 보니까 별게 없는 것 같은데 난가? 서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난가 했는데 당에서 내가 안 뽑히면 당 전체에서 내가 안 뽑히면 탈당을 해서라도 난가? 쪽이 있지. 아니 맞잖아. 탈당을 해서라도 내가 나가보겠다. 이쪽이 있고 다음번으로 할까? 이렇게 해서 잠깐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으면 이게 탈당파입니다. 탈당해서 갔지. 탈당해서 갔지. 그리고 춘추가 이제 점점점 힘을 쓰게 되면서 알천하고 관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알천하고 그리고 그 이제 진덕여왕 때 근데 알천이 혈통적으로는 안 밀리는 것 같아요. 알통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김춘추도 혈통이 아주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알천한테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화백제도에서 상황을 보면 그래서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뭐 옆에는 김춘추 옆에는 김유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진덕여왕 때 이야기를 보면 결국 뭐 진덕여왕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까지도 후계고도가 안 정해졌는가 봐. 근데 진덕여왕 때 얘기를 보면 삼국유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알천 이게 넘버 원입니다 지금. 임종, 알천공, 임종공, 술종공, 무린공, 염장공, 유신이 나옵니다. 유신이. 유신은 가야계인데 저기에 들어가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쉽게 말해서 신라계가 아니잖아. 신라 귀족 대표 저게 어떻게 보면 그건데 김유신이 머리가 커지니까 힘으로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6위네. 순서로 봤을 때 알천한테 한참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 무림공이 왜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림이 왜 나오는지. 이게 자장률사 아버지인데 무림공이 저때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장률사가 양친을 여의고 출가했기 때문에 저때 자장 아버지가 등장하면 안 돼. 진덕여왕 때 자장률사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돌아가시거든. 그런 상황인데 자장률사 아버지가 나오면 안 되는데 분명히 아버지 상 마치고 출가하는데 근데 무림공이 자장 아버지 말고 누가 또 있나? 그걸 계승한 사람이 있나? 근데 자장 저 무림공한테 2명의 자식이 있거든요. 하나는 여자고 이게 법승랑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자장 누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보통 사람은 자장 동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동생. 그다음에 자장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나는 누나라고 생각하는지. 이 사람들이 남산 우지암이라는 데서 어떤 바위가 있는가 봐. 이게 신령한 바위인가 봐요. 굉장히. 그래서 회의를 열었는데 경주 남산에 뭐 너럭바위 같은 게 있었는가 봐.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우지암이라고 무슨 어떤 신령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저 6명이 나와서 모여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자 회의를 연 거죠. 그랬더니 호랑이가 나타났대. 남산에 호랑이가 나올까 싶기는 조금 한데 뭐 나왔다 하니까 예전에는 뭐 인왕산에도 뭐 조선시대 때 호랑이가 나왔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남산은 좀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싶게 남산에 호랑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송이가 나오던데 뭐 나왔대. 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낯빛이 변하는데 알천은 딱 하더니 호랑이 꼬리를 잡아가지고 확 이렇게 했대. 호랑이가 퍼뒀대. 그게 이제 알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 그런데 맨 마지막 구절에 그래도 유신공의 위험에는 모두 다 복종했다. 힘이 아무리 세도 군대를 가진 사람한테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진덕여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후계구도를 어떻게 하느냐에서 후계구도를 못 정한 것 같아요. 그때도 계속 힘들이 충돌하고 있었어. 그래서 알천한테 섭정을 하라고 화백제도에서 떨어집니다. 알천이 섭정왕으로 어떻게 보면 섭정이지만 왕이지. 왕 같은 정도의 레벨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 섭정이 되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돼. 이제 이해가 됩니까? 섭정이 했다는 게 이미 화백제도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제일 많은 표가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진덕여왕도 이게 없거든요. 후사가 없거든요. 그리고 후사도 결정을 잘 못했어. 힘과 힘이 충돌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선제적으로 알천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 알천이 이기고 있는데 김유신이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다. 뒤에서 복화술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섭정왕으로 추대됐는데 알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춘추공이 젊으니까 춘추공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춘추가 됐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요.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2번 사양하고 3번째 그럼 어쩔 수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참 알천공이 연세도 많은 어떻게 보면 다 이게 같은 혈통 집안이니까 그렇게 집안의 어른께서 하라고 간곡하게 3번이나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지. 그렇게 해서 춘추가 왕으로 올라가요. 이 얘기는 뭐냐? 알천은 어느 정도 맞서다가 이쪽 노선 탄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아마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야, 김유신이 저렇게 세구나. 저 만렙이구나. 저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저렇게 맞섰다가 비담같이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세력 판단해보고 아예 그냥 춘추 쪽에 서자. 춘추 쪽에 나는 줄을 서겠소. 나는 이쪽이요.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진덕여왕 때 이제 몰락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종교계에서는. 그게 자장률사입니다. 그것도 경주에서 못 버티고 결국 명주, 옛날에 하슬라라고 했습니다. 하슬라, 하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강릉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대산을 만들게 되고 결국 정암사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러한 또 비극적 스토리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 세력을 규합해서 다시 와야지라고 했지만 됐어 이렇게 된 거지. 됐어 오지 마 이렇게 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제가 자장률사 얘기 나올 때 또 해드릴 이걸 다 섞어서 하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여러분들이 따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그래서 진덕여왕 얘기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문무왕 번민 통일 이야기 이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